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한 청취자께서 공유해 주신 글입니다. 이후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글인데, 말기암 환자와 가족 갈등 해결 전략이라는 제목의 글 일부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갑작스러운 말기암 진단 후에 환자분하고 또 가족들이 겪게 되는 그 복잡한 감정들 있잖아요. 아, 정말 힘들죠. 네. 그리고 그 속에서 최선이 뭘까 이걸 두고 벌어지는 현실적인 고민들 이런 걸 다루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글 시작 부분에 나오는 그 묘사가 참 인상 깊었어요. 뭐 서울 최고 병원을 가야 하나? 아니면 가까운 병원? 혹은 그냥 공기 좋은 데서 쉬는 게 맞나? 아버지를 위한 길이 대체 뭔지 머릿속이 막 뒤엉킨다는 그 부분요. 네네. 정말 그 상황의 혼란스러움을 딱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글이 그냥 의학 정보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 그런 극한 상황에서 오는 인간적인 딜레마, 그걸 잘 포착하고 있어요. 특히 그 질문이 날카롭죠. 자식 각자가 생각하는 최선이 과연 진짜 환자를 위한 걸까?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다 좋은 뜻에서 시작된 건데 그게 갈등이 되기도 하니까요. 맞아요. 선의에서 비롯된 갈등.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글을 통해서 암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또 치료법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감정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려면 어떤 전략적인 생각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글에서도 나오듯이 말기암 진단이라는 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잖아요. 네, 그렇죠. 다가 또 우울해지고 상실감 느끼고 결국 수용에 이르기까지 그 심리 단계를 쭉 겪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가족들 의견이 또 다 달라지는 거죠. 맞아요. 누구는 서울의 제일 큰 병원 가자. 누구는 아니다. 그냥 집 가까운 데가 낫다. 네. 또 어떤 분은 아예 항암하지 말고 자연 속에서 요양하면서 대체요법 찾아보자 뭐 이러기도 하고요. 정말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글에서 딱 짚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이런 제안들이 정말 환자 본인을 위한 거냐? 아니면 자식으로서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나 자신을 위한 최선을 말하는 거냐? 그게 참 어려운 지점이죠. 그렇죠. 환자분은 그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족들 눈치만 보게 되는 상황. 아, 참 안타깝게 그려지더라고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물론 그 갈등 밑바탕에는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겠죠. 당연히요. 네, 그럼요. 하지만 서로 아는 정보가 좀 다르거나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죄책감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막 얽히면서 정작 제일 중요한 환자 중심의 결정이 좀 어려워지는 그런 구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암 발병률 통계도 잠깐 언급되잖아요. 평생 살면서 37%, 그러니까 3명 중 1명 이상이 암에 걸릴 수 있고 특히 65세 이상이 되면 확률이 그 10배 이상으로 확 뛴다는 거예요. 이게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10배요? 생각보다 훨씬 높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중 많은 가정이 언젠가는 현실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좀 시사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 글에서는 암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그냥 단순히 몸에 생긴 혹 종양 덩어리 이렇게만 보지는 않는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관점의 전환을 제시하는데요. 암을 전신질환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전신질환이요?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종양 덩어리는 우리 몸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증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 증상이다. 그렇죠. 암이 보통 검진에서 발견될 때 크기가 한 1세제곱센티미터 정도 되는데 그 전 단계 아주 작은 1세제곱 밀리미터 크기의 미세 암 상태로 우리 몸에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까지도 머무를 수 있다고 설명해요. 5년에서 10년이나요? 그럼 그동안은 모르는 건가요? 네, 그렇죠. 발견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좀 희망적인 시각도 제시하고 있어요. 아, 미세암 단계에서는 그래도 우리 몸이 좀 싸워볼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그런데 암이요. 그럼 언제 확 커지는 건가요? 암이 본격적으로 막 자라려면 영양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걸 공급받기 위해서 새로운 혈관, 신생혈관이라는 걸 암세포가 스스로 만들어낸다고 지적해요. 암세포가 혈관을요? 네. 마치 암이 자기만의 보급로를 구축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 혈관이 일단 생기고 나면 암은 정말 폭발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아, 그리고 또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이 있대요. 우리 몸이 좀 산성화되거나 산소가 부족하거나 만성적인 염증 상태일 때 이런 나쁜 환경을 더 선호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환경이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암이 발견됐을 시점에는 이미 한 75% 정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전이 상태일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75%? 그 말은 눈에 보이는 암덩어리만 제거해서는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몸 전체를 봐야 한다. 전신적인 접근이나 면역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걸 계속 강조하는 거고요. 아하. 더 나아가서 이 글은 암을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대사성 질환으로 규정합니다. 대사성 질환이요? 생활습관병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생활습관병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암이 그냥 운 나쁘게 외부에서 온 공격이 아니라 우리 몸 내부 환경의 문제랑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의미해요. 내부 환경 문제. 네, 원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짚고 있어요. 첫째는 영양 불균형. 먹는 거군요. 네, 가공식품이나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고 영양소는 부족한 식단. 이게 암세포 성장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암세포는 인슐린 수용체가 일반 세포보다 10배에서 100배나 많다고 해요. 와, 정말요? 단 걸 좋아하겠네요, 그럼? 그렇죠. 둘째는 환경 독소. 살충제, 방부제, 미세먼지 등등 우리가 일상에서 계속 접하는 그런 독성 물질들이 몸에 쌓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셋째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이게 우리 면역 기능을 떨어뜨려서 원래는 억제되어 있던 잠재 암세포들이 활동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면역을 떨어뜨린다. 네. 결국 이 글의 핵심 주장은 암이라는 게 우리의 식습관, 우리가 숨 쉬는 환경,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 관리, 이런 삶의 방식 전체랑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암을 내 삶이 만들어낸 결과물, 약간 이렇게 보는 관점은 상당히 좀 파격적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치료의 책임을 환자에게 너무 지우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다루나요? 아, 그 점 날카롭게 보셨네요.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이 글의 의도는 책임을 묻는다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환자에게 내 건강을 되찾을 힘이 내 안에 있다는 어떤 주체적인 관점을 좀 심어주려는 의도가 더 강해 보여요. 아, 힘을 실어주려는 거군요. 네. 암의 원인이 내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다면 뒤집어 생각하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암을 관리하고 또 치유할 가능성도 열리는 셈이니까요. 네네, 일리가 있네요. 바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글은 자연스럽게 그럼 치료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이 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암 병기에 따라서 전량을 좀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고 제안하죠. 그렇죠. 1기나 2기 같은 초기 암은 표준 치료, 그러니까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 효과가 아주 크다고요. 5년 생존율도 90% 이상으로 높으니까 이럴 때는 주저 말고 병원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라고 권하고 있어요. 네. 항암 치료 부작용, 속 안 좋고 기운 없고 이런 거 무섭죠. 하지만 그걸 두려워하기보다는 치료로 얻는 이득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다만 그 수술 자체가 혹시 암세포를 퍼뜨릴 위험, 전이 위험을 높일 수도 있으니까 수술 전후로 면역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이죠.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이런 걸 통해서 면역력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3기, 4기 같은 진행암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네, 3기, 4기, 진행암은 아무래도 5년 생존율이 50% 이하로 뚝 떨어지니까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50% 이하. 네. 이때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표준 치료와 더불어서 환자 자신의 몸이 가진 치유 능력, 그걸 키우는 것, 즉 대체요법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치료가 중요해진다는 거죠. 통합적 치료, 표준 치료와 대체요법을 같이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는 이 둘의 역할을 좀 명확히 구분해요. 표준 치료는 의사의 지침을 잘 따라서 적을 공격하는 거고 대체요법은 나 자신을 방어하는 치료인데 이건 스스로 정보를 찾고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영역이라고요. 아, 역할 구분이 명확하네요. 그래서 언급된 대체요법 예시를 보니까 비타민 고용량 요법, 고주파 온열 치료, 고압 산소 치료, 면역 주사 종류가 정말 많던데요. 이걸 다 어떻게 알고 선택하죠? 맞아요. 정말 많죠. 그래서는 선택 기준으로 4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과학적인 근거가 얼마나 있느냐. 둘째, 실제 효과는 어떤가. 셋째,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가. 그리고 넷째, 내가 이용하기 쉬운가, 접근 용이성. 근거, 효과, 경제성, 접근성. 네. 결국 진행함 단계에서는 표준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또 검증되지 않은 요법에 그냥 맹목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되고 방금 말씀드린 그 기준들을 바탕으로 환자 본인의 상태나 가치관에 제일 잘 맞는 최적의 조합을 아주 신중하게 찾아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 속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게 핵심이겠네요. 바로 그거죠. 균형 감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치료법 이야기만큼이나 이 글에서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는 게 또 있어요. 바로 감정의 힘입니다. 아, 네. 감정. 부정적인 감정은 암 진행을 막 빠르게 하고 반대로 긍정적인 감정은 암 진행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왜 하필 나야? 이렇게 묻지 말고 이 암이 나에게 주는 교훈을 뭘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라는 제안도 그렇고요. 네, 아까 저희가 스트레스가 면역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 나눴잖아요. 네네. 바로 그 부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글은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 요인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감정 상태 자체가 우리 신체 환경이나 면역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게 암의 경과에까지 관여할 수 있다는 어찌 보면 상당히 전향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와, 감정이 몸에 직접 영향을 준다. 네. 그러니까 암을 볼 때 몸 따로 마음 따로 볼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된 전인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시각을 다시 한번 뒷받침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 우는 거, 웃는 거의 치유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심지어 분노하는 감정조차 암세포를 죽이는 에너지로 활용하라고 말하는 부분은 정말 좀 흥미로웠어요. 맞아요. 감정을 그냥 억누르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메시지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감정을 단순히 그냥 심리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생리적인 변화까지 일으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동인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억눌린 감정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 슬플 땐 실컷 울고 기쁠 땐 마음껏 웃고 심지어 분노 같은 감정조차도 뭔가 건설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치유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제안인 거죠. 네, 감정의 힘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요. 이 글이 말기 암 환자분들에게 제시하는 구체적인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던데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당황하지 말라입니다. 당황하지 말라. 네, 의사 선생님이 6개월 남았습니다. 뭐 이런 식의 시한부 선고를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 말라는 거죠. 너무 서두르거나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암이라는 병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된 병이니까 당황해서 막 이것저것 잘못된 선택을 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이에요. 네. 그리고 말기암은 못 고친다는 그런 고정관념도 좀 버리라고 하고요. 예전에 한만청 서울대병원장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암이랑 싸우려고만 하지 말고 친구가 되라는 그런 관점의 전환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암과 친구가 되라. 참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관점을 바꾸라는 거군요. 두 번째 전략은 뭐였죠? 두 번째는 전략적으로 싸우자입니다. 전략적으로 싸우자. 네, 말기암의 생존율이 낮다는 그 냉정한 현실은 인정을 해야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위로용으로 하는 치료나 가족들 보기 민망해서 면피용으로 하는 그런 치료는 피하라는 거예요. 아, 의미 없는 치료는 피하라. 그렇죠. 치료의 목표를 좀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단순히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는 건지 아니면 남은 시간 동안 삶의 질을 최대한 유지하는 건지 이걸 명확히 하라는 거죠. 네, 목표 설정이 중요하군요. 균형 있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을 제시해요. 균형 잡힌 시각이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무엇인가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체질을 바꾸자입니다. 체질을 바꾸자. 네,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단순히 증상을 좀 완화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몸의 유전자 발현까지 바꿀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해요. 생활 습관이 유전자까지 바꾼다고요? 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는데요. 첫째, 지속 가능하고 예외 없는 좋은 식사. 둘째, 해독, 물 많이 마시고 땀 흘리는 운동 같은 거요. 셋째, 장 건강 관리. 그리고 넷째, 매일매일 행복하게 사는 것. 행복 호르몬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네, 식사, 해독, 장 건강, 그리고 행복. 네. 근데 이 모든 것의 가장 밑바탕에는 결국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자는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깔려 있습니다. 김영석 철학자님의 말씀도 인용하잖아요. 고달팠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내가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서 행복했다는.
아, 살아야 할 이유를 찾는 것, 그게 가장 근본적인 거군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전략을 쭉 들어보니까요. 결국 핵심은 환자 본인이 다시 주체성을 회복하고 또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몸과 마음을 다 아우르는 그런 전인적인 접근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아나가는 과정. 뭐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이게 처음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 가족 간의 갈등 상황에서도 결국 환자 본인이 이렇게 중심을 딱 잡고 나아가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여러 혼란스러운 목소리들 속에서도 결국 자기 내면의 소리, 그리고 자기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단순히 생존율이라는 숫자 너머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이 글이 반국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호경 전문의의 글 일부를 통해서 말기암 진단 후에 겪게 되는 가족 갈등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암을 좀 다른 시각, 즉 시스템의 문제이자 생활 습관병으로 보는 관점, 또 병기별로 치료 전략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그리고 감정이 우리 몸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 마지막으로 환자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세 가지 생존 전략까지 정말 좀 깊이 있게 다뤄본 것 같습니다. 네,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요. 혹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혹은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어떤 위안이나 정보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그냥 건강과 삶의 회복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가 나눈 여러 내용 중에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게 남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 글이 단순히 암이라는 특정 질병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주 일상적인 선택들, 또 우리의 감정 상태, 그리고 우리 신체 건강이 정말 얼마나 긴밀하게 다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할 수 있는 어떤 한계 상황 앞에서도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그 질문 자체가 갖는 힘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이 관점은 암이라는 맥락을 떠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매일의 삶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의식적으로 또 의미 있게 갖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삶을 더 의식적으로 의미 있게 가꾸는 것. 네. 이 질문을 마지막 화두로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깊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